제가 사실 오늘 그 스레드라는 곳에 뺄셈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한 달 가까이 됐어요. 뺄셈 일기가 뭐냐면 제가 그동안 살아온 날들이 18,000일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살 날이 18,000일이 최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씩 빼가는 뺄셈 일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남은 삶이 18,000 며칠인 거예요. 크다면 큰 숫자지만 굉장히 유한한 그 숫자를 매일 아침 또는 밤에 이렇게 딱 숫자를 쓰게 되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설레면서 절박해져요.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좀 말을 잘한다. 아, 내가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거에 재능이 좀 있구나. 남들보다 좀 잘하는구나. 이런 걸 제가 쓴 책이 말을 잘한다는 것이라는 책이어서 여기 있네요. 예. 네. 이 책 제목 때문에 저한테 꾸준히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말을 넌 잘한다고 생각하냐고.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말을 끊임없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살피는 사람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썼어요. 사실은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말 실수란 없다라는 책으로 내고 싶었어요. 특히 우리가 공적 말하기는 어찌 보면 공적 자아로서 행하는 모든 말하기는 생각보다 훈련이 필요하고 생각보다 나의 생각과 태도를 다듬어서 내보내지 않으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굉장히 다른 이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말하기의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말하기를 살피면 모두 각자가 자신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조금 객관적으로 살피고 들여다보는 일을 작업을 하면 이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공적 말하기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유니크하게 들렸거든요. 네. 어디까지가 사적 말하기고 어디서부터가 공적 말하기인가? 네, 제가 2017년부터 고위공직자를 위한 말하기 코칭, 미디어 트레이닝 이런 거를 담당하면서도 그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그분이 갖고 계시는 책임과 권한이 크다면 그분의 말은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고 정확하고 신뢰감을 느낄 수 있는 말하기여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일어나는 너무 많은 사회적인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각자 공적인 자아로서 행하는 모든 말하기는 살펴보자. 그걸 제안 드리려고 쓴 책이지 제가 말을 잘해서 쓴 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됐습니다. 책에 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 아무리 배워도 기술을 배워도 한 1시간 정도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말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오랜 시간 말하기의 영역에서 있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사람 말 그대로 그 세계의 크기를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휘력이 조금 달리는 분들은 세상을 보는 시선도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흑백 논리에 갇히기 쉬워요. 맞아요. 네. 그러나 어휘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흑백 논리에 갇히기보다는 자꾸 무언가를 검증하시려고 하고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닐지도 모르니까 함부로 이런 잘못된 신념으로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무언가를 할 때 조금 더딘 결정을 내리시더라도 더 신중하시고 더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세상을 바꿔나가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돌적으로 정말 강력한 메시지로 무언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시거나 흑백 논리에 갇혀 계신 분들은 좀 경계하고 흔히 말하는 저 세물리에라는 말에 요즘에 좀 꽂혔는데 쎄함을 느끼면 그분과는 조금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좀 겪게 되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군요. 세물리에. 세물리에라고 있습니다. 스스로 어떤 그런 본능, 직관적인 어떤 감각에 있어서 좀 전문가의 직관이 저는 좀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휘를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누군가 쓰는 그 단어, 어휘에 조금 주목하는 편이에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 같나요?
하와이 대저택의 면전에서 세계관이죠. 여쭤보시면 당연히 아니 제가 하와이 대저택을 굉장히 또 애청하였던 이유도 목소리가 일단 굉장히 겸손함과 근데 단단한 신뢰감을 같이 전해주는 묘한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전문가의 이런 말씀. 예, 그래서 예. 그 점이 굉장한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공포 중에서 2위가 완전히 깜깜한 곳에서 딱 놓여져 있는 경우 그게 2위고 1위의 공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자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공포 1위랍니다. 근데 두 분은 그걸 평생 업으로 하고 계신데 지금 근데 저는 제가 말하기를 일종의 연주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이름이 정연주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악기 연주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피아노로 한번 비교해 보면 누구나 조금만 배우면 젓가락 행진곡 정도 치잖아요. 일단 말하기에 대한 훈련을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평생 젓가락 행진곡만 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남들이 막 뭐 모차르트 치고 막 베토벤의 음악을 막 연주하는 거 보면서 부러워만 하고 자기는 연습도 안 하면서 부러워하잖아요. 훈련하셔야 되는 영역이 말하기라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간단하게 좀 팁을 드리자면 너무 긴장감이 심하다라고 하면 우리 몸도 일종의 악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악기를 어느 정도 말하기에 적합한 악기의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다름 아닌 호흡법이에요. 그러니까 선배님 책에서도 뭐 달리기 할 때, 테니스 할 때 그런 호흡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긴장감이 심하시다면 횡격막을 아래로 내리는 그런 호흡을 좀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는 10초 호흡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서 배꼽까지 숨을 한번 꽉 집어넣었다가 잠깐 멈췄다가 입으로 한꺼번에 후 이렇게 뱉어내는 연습을 하면서 횡격막에 있는 부교감 신경을 좀 자극하는 그런 호흡을 통해서 이 악기를, 이 몸을 긴장 상태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말씀해주신 말 들으니까 많은 배우들이 커리어의 초반부에 나중에 알고 보니 내 목소리로 연기를 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진짜 내 목소리로 내니까 톤부터 시작해서 연기가 훨씬 나아지고 처음부터 유준상 배우님은 본인 목소리로 연기를 하셨어요? 아니 안 궁금하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씨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 막 이렇게 뭐 오바를 해야 되는 거야. 아 진짜 형 안돼 막 이렇게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카트 하나를 더 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하는 거죠. 막 그렇게 하려면 일단 목소리가 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마 자기 소리를 몰랐다.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고 싶어도 못 낼 이제,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도 운이 필요한데 어떤 분들은 그게 또 창피해서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예 그렇게 돼서 근데 그게 또 좋아서 그걸로 또 캐스팅이 되시는 거고 그렇게 될 것까지를 생각 못 하고 그냥 일단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하고서 막 미친 듯이 하게 돼서 나중에 잘 되신 다음에 자신의 목소리로 연기하시고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끝까지 버텨야지 정말 많은 캐릭터들을 연기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를 위해 뛴다. 단순히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만 써 있지 않습니다. 뭐 삶에 대한 유준상 작가님의 생각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일단 달리기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사실 저는 테니스 치는 거 말고는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목 디스크를 비하인드문 공연 초반 연습 때 너무 목이 아픈 거예요. 정말 낫질 않아서 계속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가 이게 목 디스크였다는 걸 알고 주사를 맞고 좀 나아졌는데 그때 이제 나 이제부터 진짜 내가 그동안 제일 싫어했던 달리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달리기는 진짜 저랑은 안 맞는 운동이거든요. 그러다가 슬로우 러닝이라는 프로를 보고 이게 슬로우 러닝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슬로우 러닝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저 대본도 그럼 내가 뛰면서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럼 나 뛰면서 노래도 해야지. 노래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재밌는 걸 내가 왜 안 했지? 일단 재밌으니까 그 다음부터 매일 뛴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기 코칭이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뛰는 거 잘 못해. 재미없어. 안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는 말을 잘 못해. 안 맞아. 라고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셔서 말씀을 못 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말을 한번 해보면서 이게 통하네? 얘기가 되네? 자꾸 좋은 경험들이 쌓이면 이렇게 잘 뛰시는 말을 잘하시는 분이 되는 거죠.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듣는데 다시 한번 그게 느껴집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일종의 대원칙 같은 것이 말에 대해 말씀하시고 달리기에 대해 말씀하시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숫자랑 안 친해가지고 뭐 내가 돈 불리고 뭐 투자하고 재테크하는 데는 나는 나랑 안 맞아. 안 맞아. 어. 맞아. 그리고 나는 비즈니스 수완이 있거나 뭐 사업 수완 없어. 난 그냥 따박따박 월급이나 받으면서 살아야지. 정말 뭐든지 지금 달리기에 대해 그동안 생각해 보셨던 거 맞습니다. 예. 말에 대해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모든 게 다 그렇게 딱 생각해 버리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그렇게 정의를 해버리는 순간 정말 가능성이 제로로 닫혀버리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좀 너무 맞아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규정 지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거기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막는 거였네. 라는 생각을 러닝을 통해서 알게 된 달리기 거예요. 하면서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많은 것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 돈이랑 거리가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나 이제 돈 많이 벌어야 되겠어. 더 기부를 많이 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의 전환이 이제 요번을 계기를 통해서 저도 늦은 나이지만 그런 생각의 전환을 또 한 번 하게 된 거죠. 네, 두 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존 스트레레키의 세상 끝의 카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편격인 다시 세상 끝의 카페라는 책이 있는데 그냥 그 책의 주요 내용은 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냥 이거예요. 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늘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예요. 제가 사실 오늘 그 스레드라는 곳에 뺄셈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한 달 가까이 됐어요. 뺄셈 일기요. 뺄셈 네. 일기가 뭐냐면 제가 그동안 살아온 날들이 18,000일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살 날이 18,000일이 최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씩 빼가는 뺄셈 일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남은 삶이 18,000 며칠인 거예요. 크다면 큰 숫자지만 굉장히 유한한 그 숫자를 매일 아침 또는 밤에 이렇게 딱 숫자를 쓰게 되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설레면서 절박해져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촬영하러 오면서 설렘과 절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상투적으로 느끼실 수 있겠지만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저라는 존재가 저는 좀 귀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루라도 혹은 매 순간 좀 허투루 사는 것보다는 내 존재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자꾸 찾기 위해서 깨어있는 내 자신이 되게 기특하다.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뺄셈 일기를 쓰면서 저는 그냥 살아있는 존재로서 제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기특한 존재? 그리고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네네. 이미 찾으셨네요. 찾은 건가요, 선배님? 네, 그럼요. 그런가요? 네네. 저는 여기 절실함 사실은 저 제일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이 절실함은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삶이 끝난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제가 연기하는 것도 아주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일기를 쓰면서 나에게 이런 절실함이 없어지면 이제 제 삶에서 어떤 생각하는 것들은 끝나는 거겠죠? 라고 제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실함과 연결되는 모든 것이 나의 삶의 존재 이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연기,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것들 절실하게 한다면 그건 내 삶과 바꾸는 거니까. 근데 이런 마음이 없이 만약에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그거 얼마나 너무 나랑은 참 안 맞는구나. 그래서 반대로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절실함을 사실 언제 느끼시나요 하면 사실 누구나 다 엄청나게 절실함을 느끼는데 그럼요. 절실하다 못해 처절하죠. 네, 표현을 네.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그 절실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나 힘든 거야 라고 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절실하다는 것과 만약에 바꾸어 생각한다면 아마
모든 생각들이 맞네요.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와이 대저택 프로 좋네요. 좋네요, 진짜. 하와이 대저택이네요. 예. 근데 지금 여기서도 저는 어휘를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직업병. 네, 직업병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나는 너무 지금 힘들기만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힘든 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절실한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나를 탓하게 되는 상황인 맞습니다. 거지. 예, 네. 내가 못나서 혹은 모든 것이 세상이 정말 나를 미워해서 나한테만 아군을 갖다 주는 거야. 이거는 또 달라지는 거니까 이게 나 너무 힘들어라고 생각하기보다 뭔가 내가 절실하게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야라고 조금 어휘를 달리 사용하게 되면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그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 같아요. 그 연주님이 아주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요즘 걱정이 그렇게 제일 많대요. 세상에 살면서 지금까지가. 제 근데 인생 최고의 근데 걱정의 얼굴에는 시기예요. 그렇게 걱정이라고 쓰여 있지 않아요. 요새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하와이 대저택에 와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드리면 이게 저는 어찌됐든 방송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운이 좋게 TBS라는 방송사에 입사를 하다 보니 만 22세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혹독하게 방송 문법이라는, 그러니까 클래시컬한 그런 상황에서 방송을 하던 사람인데 퇴사를 하고 나온 지금은 뭐 이런 유튜브 환경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양한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게 저랑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어떤 중심을 잡고 살아야 하나. 저의 정현조 엔하TV는 지금 2,000명 정도의 구독자가 아주 탄탄하게 저를 지켜주고 있지만 그래도 욕심 나잖아요. 그럼요. 네. 100만도 가고 싶고 그럼요. 뭐 10,000명도 가고 싶고 막 이제 이런 느낌이 있는데 나는 안 되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 음. 제가 하나 거들자면 네. 저도 이제 많은 나이가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 버리려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욕심인 거예요. 욕심. 예, 이게 저를 많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미 많이 버린다고 버린 건데도 사실 인간은 절대 못 버리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이 욕심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네, 네. 가 저의 가장 큰 화두이고 고민거리이고. 근데 그 고민은 사실은 끝없이 갈 것 같아요. 평생. 맞아요. 누구나 다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하와이 대저택이 아침 6시마다 맨날 오는 줄을 몰랐어요. 나오는 줄.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번에 스윙데이즈 뮤지컬 함께 할 우리 이정화 배우라고 있어요. 알죠. 저한테 아침에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선배님, 제가 아침마다 아이를 그걸 보내고 항상 하는 루틴이 하와이 대저택을 보면서 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건 누군가 이렇게 어느 순간에 정말 전혀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이걸 보고 또 자극을 받아서 고맙다고 나한테 문자가 오고 저도 이번에 되게 놀랬던 건 이 하와이 대저택을 제가 우리 방송에 나갔잖아요. 네. 댓글을 봤는데 댓글에 저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에 다 뭐냐면 저는 오늘도 하루를 본인이 그 학원 같은 거. 네, 학원들이 써 있는 거예요. 그 학원 써 있는 다음에 유준상 배우님과 함께해서 좋아요. 네. 아마 우리 대주택님이 얘기해 준 걸 거예요. 끊임없이 좋은 자극을 스스로에게. 자신의 어떤 맞아요. 것들을 이야기하세요라고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어떤 채널만의 고유 특성을 보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절실하게 이거를 보시는 줄 몰랐던 거예요. 제가 출연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또 한 번 느꼈던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경험하지 않은 걸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겸손해야 되고 끊임없이 나를 가꿔야 되는데 이 하와이 대저택 같은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구나. 오늘 유준상 같은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구나. 넘버스에서 네, 더 이런 넘버스에서 정현주 해주는구나. 엔하TV에서. 아니 근데 진짜 선배님 말씀이 많은 게 저희가 또 요즘에 좀 관심 있어하는 어휘는 라이프 엔지니어링이라는 어휘가 있어요. 진로 교육에 있어서 4세대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루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루틴은 그냥 반복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나가는 건데
루틴의 함정이 있어요. 그 루틴이 깨지거나 그 루틴을 못 해내면 끊임없이 자책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를 또 낙인 찍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는 이젠 안 된다. 그러니까 루틴이 아니라 하나의 루프를 만들어서 자꾸 시도해보고 요게 나에게 맞는 루틴이 아니네. 그럼 새로운 루프로 옮겨가서 새롭게 내가 또 다시 목표 설정하고 다시 해보고 이렇게 무언가 재설정하고 재도전하고 실패하고 이런 경험치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에 두려움을 너무 갖지 않아야 앞으로 진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너무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더 쉽게 그리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라이프 엔지니어링 개념으로도 지금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전 좌절할 거고 끊임없이 처절할 거고 끊임없이 절박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그냥 제 존재의 이유가 아닌가 이런 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점은 두 분과 또 저까지 세 명을 보면서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그러니까 좀 진짜 직설적으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눈에는 정말 아나운서로서 정말 훌륭한 커리어를 이루고 배우로서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 다 아는 그런 배우로 자리매김했고 뭐 저도 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공통점이 저희 셋 다 간절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절함은 주관적인 겁니다. 결국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욕망 그게 있기에 간절함이 나오고 그 간절함에서 라이프 엔지니어링, 루틴 그다음에 관점의 전환 지금 다 두 분이 말씀해 주시는 게 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대화의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화거든요. 근데 이런 대화를 사적인 공간에서 끌어와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으세요.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 하와이 대저택을 보고 대리 만족을 하실 텐데 이런 화두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 버릇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말로 표현할 때 어휘력이 부족해서 잘 못하네. 라고 하면 관련된 책을 읽고 싶어지실 거예요. 하와이 대저택께서 권해주시는 그런 책을 충분히 읽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기실 거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들이 옆에 모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의 질과 결은 아마 또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역시 하와이 대저택이네요. 좋네요. 결론이 네. 결론이 그렇게 가네요. 예. 오늘 아마 이미 시간이 다 지나서 또 지금 네빌 고다드 얘기 못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음번에 매번 네빌고다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네빌 고다드 얘기해야 되는데 네, 다음번에 제대로. 또 나올게요. 예, 네. 여기 우리 변호사님이 신원순 변호사님이라고 개그맨 출신 1호 변호사님인데 네. 오늘 하와이 대저택님 만난다고 왔다가 여기 지금 2시간 넘게 지금 저기서 서 있어요. 서 있어요. 그냥. 계속 지금 잠깐 들어오세요. 예. 오시죠. 아니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 있어서 예. 너무 오래 서 있었더니 지금 입까지 다 굳었습니다. 다음 네, 저기 좀 추운 데거든요. 그리고 예. 여러분 지금 보시는 신 변호사님이 MBC 공채 개그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기자였습니다. 이상하시죠?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완순 변호사고 MBC에서 개그맨 생활을 한 1년 정도 하다가 방송 기자 생활을 한 4년 7개월 정도 하고 지금은 이제 변호사로 활동한 지 3년 차에 이른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큰 채널에 저는 오늘 2시간 동안 서 있을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출연까지 시켜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가정, 가사, 민사, 형사 뭐 다 하고 계시니까요. 저희 또 하와이 대저택에서 저희 구독자님들 고민이나 또 필요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자주자주 신 변호사님을 또 채널에서 뵐 수 있었으면 와, 서 있길 좋겠습니다. 잘했네요, 신 변호사님. 아, 네, 2시간 서 있던 보람이 있습니다. 지금 한 2분 정도 기회가 주어진 것 같은데 제 역량을 발휘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라 다음번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앉으신 김에 신 변호사님까지 해서 클로징을 할까요? 아니요, 신 변호사님 빼고 해야죠. 아, 네. 신 다시.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2분 40초 정도. 그러면 여기다가 갑자기 나타났다 없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 그러게요.
네, 유준상 배우님 두 번째 오늘 모셨고요. 디 아카이브에는 처음 모셨습니다. 그리고 정현주 아나운서님 오늘 이렇게 또 모실 수 있게 돼서 영광이었고, 저희가 디 아카이브잖아요. 뭐 과거를 남기는 것에 매몰될 필요는 없겠죠. 어쩌면 우리가 기록하고 말하고 뛰는 그 진짜 이유는 지금 안락함을 깨트리기 위함이 아닐까. 두 분 다 그 안락함을 깨트리고 불편의 다리를 건너서 저쪽으로 가고자 지금도 매일매일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도 오늘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